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KBS 김태훈 기자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변론기일 사실상 지금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후 3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홍장원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조지훈 경찰청장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이 변론기일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는데 5분 만에 퇴정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김태훈 기자, 확인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3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 출석을 피청구인 출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지금 현재는 퇴정을 해서 지금 재판정 안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나가기 직전에 윤 대통령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불러서 뭔가 네. 손짓을 하면서 지시를 계속 내렸습니다. 이 윤곽근 변호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뭐 약간 지시를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니 지금 현재는 5분 만에 나가셔서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제 변론기일 상황도 좀 참고해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9차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는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정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그날 9차 변론기일 당시에는 어떤 이 중간 점검 내지는 이 자유 변론 그리고 서중 조사 이런 것만 진행되고 증인 신문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나와서 이런 변호인들과 상의한 끝에 오늘은 그냥 대리인단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구치소를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어서 뭐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첫 형사재판 절차도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고 그 오후에 이어지는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제와 달리. 근데 이제 바로 5분 만에 퇴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증인신문 대상이 국무총리 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 홍장원 전 차장 또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좀 상대방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윤 대통령 스스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그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좀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과 좀 별개의 상황으로 좀 일단은 좀 일단은 뭐 짚어주셨는데.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까지 9차까지 있을 때 윤 대통령은 정인, 특히 국회 측 정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본인의 주장을 아주 가감없이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엇박지른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홍장원 차장, 조지호 청장 그 변호인 측에서 다 그 정인 신청을 해서 다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마 대통령이 직접 정인들에게 여러 가지 아마 신문하듯이 하리라 봤는데 5분 만에 퇴정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덕수 총리도 상당히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다시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홍장원 차장도 공방을 해봤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정황상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특히 조지호 청장은 오늘 건강 때문에 안 나오리라 봤습니다만 오늘 출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그렇습니다. 증언이 그렇죠. 이제 그것도 뭐 예측을 했을 때 변호인 측에서 분석했을 때 조지호 청장이 언론 보도로 따르면은 검찰 조서에서 계엄 전에 4번, 계엄 직후에 2번, 총
계엄 당일날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번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 그리고 계엄 직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경찰청장, 김용현 장관 또 조지호 청장 등을 불러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 뭐 이렇게 다 검찰에서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확인이 본인 앞에서 확인된다면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판단하에서 예상과는 달리 퇴정했지 않겠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오는 증인들의 그 증언들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사실 그 변론기일, 그 5차 변론기일 때부터인가요? 저 김태용 기자. 그 직접 신문을 대통령이 그 4차 변론 때까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까지만 하고 주어지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도 좀 감안해서 퇴정했을 수도 있죠. 네, 뭐 아직 정확하게 예단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일부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일부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네. 증인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접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금지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김 기자, 그 혐의 내용부터 좀 한번 간단히 짚어보죠. 네, 일단 오늘 이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이 예외가 이제 내란 외환의 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상태고 그것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네. 이 재판은 사실 오늘 이 공판 준비 기일 자체는 13분 만에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 신문까지 붙여서 같이 하면서 총 재판은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네. 일단 그 혐의 사실도 저희가 이제 김 기자가 앞서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 그 이 내란죄 여부 논란, 그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만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기소부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논란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 뭐 그런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 사안으로서 실체 관계가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 아직까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툴 만큼 증거 관계를 모두 다 판단을 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 신문은 이 절차적으로 구속하는 과정,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적법성이 유지가 되었느냐 여부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애당초부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재판관할 건이 없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또 발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안은 결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재판에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이 결국은 관할권을 위반해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속기간은 12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한 날짜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체포한 날짜로부터 10일 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을 할 때 이것을 그 기간 동안은 그 영장 산입 기간 즉 10일의 구속 기간에서 빼주는데 이것을 이제 과연 시간 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날짜별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체포되고 나서 12일 만에 기소가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영장 실질 심사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 날짜는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저 하루 반나절 동안에 그 구속 예. 적부심 또는 체포 적부심을 위한 영장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간 기간은 통상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배제를 공제를 하는데 이것을 날짜 단위로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구속기간을 넘겨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다 이랬으면 체포 구속의 그 적부를 논하는 이 구속 취소 신청을 심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잡았을 겁니다. 신청하고 곧바로. 그런데 한참 있다가 지금 그것도 그 준비기일 날 같이 그냥 심리를 한 것으로 봐서는 법원에서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첫 준비기일은 오늘 이제 10분 만에 거의 종료가 됐고 다음 달 24일 날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구속 취소 신문위가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변호인들 간의 어떤 그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속 일수냐 시간 단위냐 그것이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김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변호인 측은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경과를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수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예. 사례가 그대로 누적되어 왔다 하는 것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뭐 이 부분은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그래 봐지고요.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예. 사실은 뭐 검찰이나 공수처 다 법원이 인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뭐 구속할 때라든지 또 수사할 때부터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해야지 왜 검찰에서 하느냐라고 해서 많은 시비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체포영장의 문제라든지 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또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 법원이 적법하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공방을 법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과연 이제 비상계엄을 내렸는지 아니면 적법한 것인지 정당한 고도의 통치 행위냐 뭐 이걸 놓고 또 이제 변호인 측은 또 자신들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계엄의 요건과 절차 또 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특히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나 또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 수많은 증언과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구속 취소 여부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구속이 취소되려면 말 그대로 구속했던 사유가 사라져야 되는데 증거인멸.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서 풀려나면 지금 헌법재판소 와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로 사실과 다른 이런 진술들을 해서 거짓말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궤변을 또 이야기해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반응도 받았는데 그러면 나가서 증거인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고 또 사회적 위험성 저 안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국민들을 향해서 특히 강경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선동성 발언을 많이 했는데 나가면 더 이상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위험성도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음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네. 말씀하신 중에 뭐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마구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구속 취소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기간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3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의 기간은 예. 그러니까 체포, 구인, 구금의 기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일종의 말해서 기간이라고 나와 있고 예, 예.
날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의미인 기간으로 볼 수가 있고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으로 날짜가 따져야 아니라. 된다는 것이 또 인권위에서도 권고 사안으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은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가 법원에서 다뤄진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제가 이것을 예. 확인을 못했는데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명백하게 예를 들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면 예. 이 수사를 하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가 없고 서류에다가 법원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 수사 서류를. 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것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속적부심 신청 이후에 그것이 결정되면 다시 수사 서류가 검찰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10일 동안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사를 못하니 그리고 피의자의 신병 내지 피고인의 신병도 예. 법원에 가 있으니까 수사를 못하니까 그 구속기관에서 그 공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날짜별로 오늘 뭐 한 5시간 정도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왔으니 오늘 하루 전체를 구속기관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 법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단위로 그 공제를 하고 그러면 체포적 부심 또는 구속적 부심 이것을 통해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신병이 넘어갔던 그 기간을 제외하면 벌써 구속기간 10일보다 훨씬 지나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 불법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뭐 이야기하는 내란죄고 뭐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저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다툰 법리적인 어떤 쟁점들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 기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이 이거를? 지금 방금 이제 들어온 속보는 구속 적부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 취소 신청을 이제 네네. 김용현 전 장관도 했었는데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 신청을 했던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사실은 예. 이제 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10시에 직접 이제 신문을 이제 재판장이 했지만 예, 예. 대부분의 경우는 서면으로 많이 됩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법원이 구속 취소를 불허한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인용하지 않는 결정, 기각을 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 시절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받고 있는데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작성한 그것도 인정이 된 상태고요. 또 여러 가지 여의정 방첩사령관이라든지 노상훈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현직 또는 전역한 군인들에게 계엄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시와 또 실행 뭐 이런 것들이 뭐 본인도 일부 인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보고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속 취소가 되려면 그 보통의 경우에 행사범인 경우에 피의자가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진짜 범인으로 밝혀줄 경우는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이제 행사 재판을 받는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주요 뭐 임무 종사자다. 뭐 이렇게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다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것은 그게 아니고 구속 기간이 도과되었는데 불법 구금을 하고 있다. 즉 그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 기간을 과도하게 산입을 해서 구속 기간 10일을 넘겨서 이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다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그 공수처가 사건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관할 위반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거예요. 절차상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이야기 하시고 이제 있는데 김 전 더군다나 최고위원님, 또 하나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예. 수사를 한 것이 맞느냐, 즉 내란죄의 이 관련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한 것인데요. 예. 그래서 뭐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구속 기간에 대한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근데 판단을 이제 받을 수 있죠. 법리적으로 이제 양측이 공방을 치열하게 지금 주고받는 그런 그 법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따져주신 것 같고, 이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 신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큰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속으로 할 거냐 불구속 수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 이런 영역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재판부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혐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오늘 구속이 취소되면 또 정치적인 또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은 구속한 절차가 구속 절차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합당하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를 지금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준비기일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아직 증거 서류가 법원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담당 재판장이 검사에게 그러면 앞으로 증거를 얼마나 낼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약 6만 페이지 정도의 수사 서류를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하나만 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예.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또 재판부에서는 합당한 증거법상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또 필요합니다. 6만 페이지의 검찰 서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게 네. 적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를 전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내란죄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 신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근데 오늘 이제 변론 기일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추가 기일을 또 지정하지 않는 한. 그런데 1시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다른 변론 기일 때보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후에 재판을 열면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시에 시작을 했죠.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이 오전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구속 취소 관련 신문이 있으니 사실 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불허했고요. 이 불허 사유는 이 시간대가 다르다. 이 형사재판은 오전에 하고 헌법재판은 오후에 하니까 출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를 먼저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미 증인들에게 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연기하게 되면 추가적인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또 당사자가 이 헌법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기일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난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달라. 현실적으로 오전에 이 변호인들이 네. 같은데, 대리인단이 같은데 오전에는 그 재판 준비를 해서 하고 또 오후에는 바로 이동을 해서 헌법재판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정이다라고 해서요. 그 예. 주장을 했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한 끝에 그리고 또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서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증인으로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 이제 5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올 예정이고요.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오는데 이 3명 모두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의 오늘 증언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한덕수 총리,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것이 국가 위기였다.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오늘 헌재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모두가 당시에 이제 걱정하고 만류했다. 찬성이 없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먼저 한덕수 총리 지난번 변론에
나온 이상민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대통령과 대면했던 인물이죠. 계엄 이후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오늘 헌재에 나와서도 비상계엄을 당시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했다, 찬성은 없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김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좀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당시 예.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만류를 한다. 제 기억상으로는 모두 만류했다.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는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진술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틀 뒤에 행사를 좀 대신 가달라고 요청했다. 뭐 이런 진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지금 먼저 주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주로 이 당시의 국정 상황, 그러니까 야당에서 어떤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묻고,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서 그런 탄핵 자체가 어떤 야당의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 당시 이제 국무회의로 볼 것이냐 아니냐, 뭐 이 부분도 오늘 좀 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오늘 또 이제 그 비상계엄이라는 조치, 그러니까 계엄의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한 총리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 계엄을 선포한 그 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좀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오늘 동일한 진술을 헌재에서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요. 많은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뭐 개의 선언도 없었고, 또 심의 과정도 실질적으로 없었고, 또 뭐 그와 관련된 또 부서라든지 일체 국무회의가 적법하다는 이런 게 전혀 없다. 한덕수 총리의 표현대로라면 간담회 수준이었다. 그리고 소위 간담회 하기 전에도 본인은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상당히 만류를 했고, 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국무위원들이 오면 다 같이 만류하면은 혹시라도 대통령이 포기할까 해서 기다렸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결정적인 하자, 즉 국무회의의 심의가 없었다, 헌법상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점을 한 총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진술로 봐집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총리 발언이 이제 한 줄씩 지금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헌법상 또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결기구도 아니고 무슨 자문기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안이 있어야 되고 그 의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런 정도의 기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하려면, 그러면 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네. 즉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시간을 정해놓았고, 또 언론사들, 방송사들하고 생방송 예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아직 덜 들어와서 성원이 되지 않아서 네. 시간을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원이 된다는 의미 자체는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무위원 과반수가 도착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찬반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찬반 의견 중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아마 주무장관인 국방장관이 찬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그냥 제대로 그 관계 문서를 만들어서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헌법적 지위에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었는 건지 열지 않았는 것인지를 단순히 네. 그냥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 이거 뭐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법적 성격과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하고 대통령이 그날 그 진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 부분 국무회의를 처음 뭐 개회 선언도 하지 않고 또 그 각 의견을 물어보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그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도 국무회의 참석을 여러 번 해봤지만 국무회의가 예. 그런 절차적인 측면을 갖추는 것은 실무진들이 하는 것인데 당일날 실무진들을 부르지 않고 그 국무회의를 열고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국무회의를 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실무진들이 문서를 만들지 않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과연 형식적으로 아예 근거를 갖추지 못했느냐는 데 대해서는 좀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그 계엄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금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했고 이런 일은 뭐 헌정사에 처음이다. 또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제2결로 행정부 제2요구권을 국회가 압도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뭐 줄탄핵이라든가 야당의 어떤 입법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총리가 거기 그 결에 맞는 또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계엄 선포의 사유는 사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느냐 여부이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계엄법에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대로 민주당이 나서서 의회 독재를 하면서 정부 그 강요들이나 또는 검사들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출돼서 마비시키고 또는 그 신년도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실상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이 상황을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인데 이 판단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을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또는 일정 수준으로 강제하는 어떤 기준 하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약간 계엄의 선포 요건에는 좀 미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 즉 내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이 야당의 어떤 줄탄핵 이것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어떤 계엄의 위법성이라든가 위헌성을 또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헌법재판소는 행사재판과는 달리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중하게 위반했느냐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따져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는 절차에 맞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었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계엄을 내렸던 이유가 뭐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제2요구 뭐 이런 것이 남발되었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다 헌법에 따라서 야당이 헌법에 예산 삭감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까? 국회에. 그건 헌법에 보장된 것이죠. 그것이 과했다 안 했다는 법률적이거나 헌법에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형사 재판에서도 오늘 얘기를 하고 계엄도 고유 권한이지만 그러나
계엄에 대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특정 지역에 여의도에서 소요가 일어나서治安이 아주 공백이 이런 혼란 사항도 아니었고 아주 평온한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내렸던 그 이유가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과잉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헌법에 따라서 하는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방금도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그 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하고 과연 이것은 그 헌법 위반에다가 어떤 그 계엄도 국회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그런 점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뭐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국회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엄을 느닷없이 내려서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또 침탈해서 한다. 사실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도 쪽지에 다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그 명분을 구실로 해서 국회를 아예 무력화하거나 해산시켜서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본인이 장기 집권을 도모했던 거 아니냐. 그러려고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한 거 아니냐.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 좀 깝깝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치로 풀어야죠. 연정을 한다든지 야당하고 진솔한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그런 국헌 문란 행위로서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고 매우 위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이제 또다시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또 내란죄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빠졌고요. 네. 그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을 짚을 텐데 결국 다시 그 초반으로 돌아가서 그 계엄 직후 상황으로 돌아가서 비상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과연 맞는 것이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계엄법 2조에 있는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정치 전체를 마비시키는 이 상황. 그래서 행정부가 사실 의회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권이 의회의 수중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헌법 전체가 헌법 질서가 마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그런 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계엄법에 정한 요건에 좀 미비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임기 전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 이것을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진술 내용의 일각을 보면 이런 부분 바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절차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되고 의회가 완전히 그 의회 독재 상황에서 삼권 분립 체제도 무너졌다라는 주장에는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앞서 변론기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퇴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5시부터 이제 증인으로 나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홍정원 차장이 적었다는 그 이른바 홍장원 메모 증거로 헌법재판소가 채택할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이라든가 여당에서는 홍 전 차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발해 왔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번 변론기일 헌재에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는 4가지 버전이 있다. 그러면서 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그 이후에 종편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에 홍 전 차장이 나와서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이 영상 보고 홍 전 차장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났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22시 46분에 본청 직무실에서 1차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관제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관저 공터에서 22시 58분에 제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2차 통화를 합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상황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준비한 화면 보여주시죠. 예. 자, 계엄 당일에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 진술대로라면요. 그 세 번째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과의 세 번째 통화에서 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국정원 공관 앞 공터에서 적었다고 지난번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조태용 원장이 그 시간대 홍장원 전 차장이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던 그 시간대 CCTV로 확인해 보니까 공터가 아니라 홍 전 차장의 집무실,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전 차장이 다시 한번 말을 또 바꿔서 사무실이 맞더라. 공터에서 한 통화는 여 전 사령관과의 세 번째 통화가 아니라 두 번째 통화였는데 본인이 혼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김태원 기자, 그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변론기일에 나오기 전에도 이제 바뀐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종편에 나왔는데 그 CCTV가 또 오늘 나오기 전날에 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또 달라진 부분들이 좀 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이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 적은 메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통화가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장소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집무실이냐 혹은 공터냐 이걸 두고 지금 좀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통화 녹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이 진술 신빙성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인호 의원님. 예. 뭐 일부 집무실에서 메모를 했냐 아니면은 청사 앞에서 메모를 했냐. 그게 좀 본인이 이제 혼동스러워서 진술이 좀 바뀌었다고 했지만 본질은 그렇습니다. 메모한 내용이 정치인 명단이 맞느냐 또 그리고 여야의 주요 정치인 명단이 맞느냐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모 장소가 일부 혼동했다고 해서 그 메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시간은 헷갈릴 수 있어도 장소는 좀 이렇게 혼동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홍장원 차장은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준다 해서 그럼 어두워서 당신이 좀 적을 형편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서 보안폰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보안폰으로는 방첩사령관과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개인폰으로 했는데 사람을 보내라 하니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연영 사령관이 그냥 불러주겠다 해서 본인이 집무실에서 적게 되었다라고 다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영 사령관의 부하 직원인 군빈회 수사조정 단장이 또 연영으로부터 당시에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서 검찰에 또 증거로 제출했는데 홍장원 메모와 그 구민의 메모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도 불러준 것이 또 부하 구민의 과장에게도 불러준 거하고 동일한 메모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여인영 사령관이 정치인의 명단을 불러준 것이 맞다 하는 거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 체포 또 여야 정치인에 잡아들여 뭐 이런 지시는 각종권 사령관뿐만 아니고 또 인수 수방 사령관의 부하가 또
또 여러 가지 진술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거의 닥달하다시피 계엄 당일날, 계엄 전에 뒤에서 4번, 보더라고요. 계엄 후에 2번, 6번이나 정치인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많은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일관되기도 하거니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 근데 이제 이저 조지호 경찰청장 이야기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 검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 또 체포 하나는 전 청장 얘기는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홍 전 차장 이게 관련된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자꾸 이제 혼돈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본 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 홍장원 메모라고 해서 그 기재가 된 문건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가 홍장원 씨가 쓴 글이 아니고 보좌관이 썼다고 주장하잖아요. 일부는 뭐 홍장원 씨가 가필했다는 것도 있고 낙서 비슷한 글이 있는데 이것은 이 문건은 직접 전화를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적은 또 다른 원본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이 저 원본을 보기 편하게 보좌관에게 정설시켰다 이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이 문건은 사실상 원래 그대로를 그대로 옮겼다면 증명력이라도 있을 텐데 원래 그대로 옮겼다고 할 수 있는 원래 그대로의 문건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불러줬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홍장원 씨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만 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에서 메모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 앞에서 메모를 했다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메모했다 길거리에서 메모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터에서 메모를 했다고 했다가 집무실에 와서 메모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환경이 너무나 바뀌고 책상에서 작성을 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장원 씨는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블랙 요원으로 일한 스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블랙 요원으로 일한 정보원입니다. 그 정보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거를 남기고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는 사람인데 어찌 뭐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3일 전, 2일 전의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수사선상에서 말하거나 재판에 말할 때 논리칙과 경험칙이 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공개한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애당초부터 없었거나 그 내용이 다른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씨는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홍장원 전 차장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김태훈 기자, 우리 말씀 중에 윤 대통령이 아까 이제 왜 퇴정했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했었잖아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저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출석하셨다가 퇴정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이 대리인단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그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이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거를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 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변론 중에 대리인단이 직접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퇴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딴 분도 아니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심판정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얼마나 좀 그 민망한 일일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자리를 피한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국가 위상이 좋지 않아서 퇴정했다라는 것도 뭐 일부는 뭐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총리가 아까 진술했던 내용을 앵커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지만 국무회의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듣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본인 앞에서 총리가 진술하는 것을 듣기가 상당히 민망스러웠지 않겠나.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앞서 두 패널께서 간단히 좀 짚어주셨었는데 오후 5시부터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국정원 차장의 그 증언이 시작되고요.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관련돼서 좀 짚어봤고 오후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동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던 조 청장이 나오는데 조 청장 또한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그 체포,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이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겁니다. 대통령 측이 요청해서 나온 것인데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주목되는 상황, 조 청장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어떻게 말할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것도 대통령 측 좀 부담인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나와서 한 진술, 그게 지금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거든요. 자, 김재원 전 최고님, 대통령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을 정정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왜 불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지호 청장의 진술과는 좀 기억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불렀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그 진술을 들을 때는 예를 들어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또는 경찰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 이런 것이 대통령의 기억이나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때는 어떤 면이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불리한 진술이 증언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언을 들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왕에 이렇게 증언을 하러 나왔으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해서 좀 실체적 진실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청장은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예정대로 나온다면 처음 나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앞서 나왔던 증인들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 그 조사에서 이제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하고 좀 다른 그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렇게 좀 조 청장도 좀 다른 그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좀 기대해서 불렀을까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나중에 진술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 청장은 일관되게 국회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고 검찰 조서에서도 헌재에서 이미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계엄 전후에서 계엄 전에 4번, 계엄 후에 2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즉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과 또 다급한 지시들이 6번이나 경찰청장에게 내려진 배경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회를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막았지 않습니까? 일시로 이제 국회의원이 아주 거센 항의 이런 것 속에서 일부 일시적으로 풀리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장까지도 다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다 봉쇄가 되어 있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회 봉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를 마비시키려 하는 국회 자체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하는 것이었고 또 조 청장은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봉쇄 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리지 않았다. 즉 대통령이 지시가 없어서 계속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는데
부하 경찰들이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하들의 요청을 받고 철수하게 됐다라고 또 진술을 했거든요.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경찰의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일관된 진술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진술을 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 막 도착을 해서 네, 국정원 1차장이 이제 막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모습, 지금 막 들어오는 화면이거든요. 5시에 증언대에 서는 것으로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5시까지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이제 증언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조지호 청장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조 청장은 계엄 해제 이후에 이 2차례 해제 이후에도 계엄 해제된 이후에도 대통령과 2번 통화했다고 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 갖고서도 다른 증인들과는 좀 진술이 엇갈리거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본 건데요. 이제 김 전 최고위원님, 지금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것이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앞서 그 헌재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김몽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대통령이 칭찬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조지호 청장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면서 한 얘기예요. 뼈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달리 경찰에서 빨리 그 국회의원들 출입시켜서 신속하게 계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이거 나한테 좀 약간 비난하는 건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상민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과거에 이 탄핵,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냥 계엄을 끝냈고 계엄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런 취지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공개를 한 것이고, 김봉식 청장도 뭐 그렇게 들었다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과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앞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좀 더 이 진술에 대해서는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게 최인호 의원께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좀 막았다. 봉쇄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아니 본인이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는 것은 본인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덕분에 빨리 끝내서 뭐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뼈 있다는 말은 질책성이라는 말이죠. 6번이나 닥달한 상황에서 정치인 국회의원들 체포해라, 봉쇄해라 라고 했는데 왜 봉쇄하지 못했냐. 당신 덕분에 그래 잘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뼈 있는 지적 사항이었다라고 본인이 느낀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느꼈다고 주장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실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되고 의결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실에 있는 그 결심 지원실에 가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상당히 1000명을 보냈어야지 왜 그렇게 작게 보내서 그래 못 막았냐는 식으로 질책했다는 이제 당시에 언론 보도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결심 지원실에서 봤던 사람이 진술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은 명백하게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질책을 들은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에게 전화를 해서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또 하소연식으로 또 전화를 했다 하는 그런 이제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여당 대표에게 여의도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국회로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으라.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언지를 받았다는 출판 이제 다음 주에 출간한다는데 그 주요 내용이 오늘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것이 여당 대표가 이 책을 써서 정언을 하고 또 대통령에게 따지듯이 그 다음 면담 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이 갈수록 더 쌓이고 쌓이는데 자꾸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 단지 이제 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였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평화적 또 계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항변해봤자 많고 많은 그런 그 정치인 체포, 헌법 위반 사실들은 덮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 속이죠. 여야의 공방도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에서 관련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들 간의 날선 신경전 오간 상황 영상으로 보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 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뭘까요? 그지는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지금 여기에 제조 판매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그걸 지금 그런 논쟁으로 합니까?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하세요. 단장을 회유하시면서 그 녹음의 해외 파병 부대장 이건 해외 파병 청탁을 해요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니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녹음이나 진술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네, 오늘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까지 오갔던 국방위 상황을 봤는데요. 자, 이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짚어보기 전에 자, 김태훈 기자, 그 홍장원 전 차장이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영상 봤을 때. 어떤 얘기했는지 좀 들어갔습니까, 소식이? 네, 그렇습니다.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들어갔는데요. 예.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증언 내용은 1차 출석 때하고 크게 바뀐 점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메모 실물을 오늘 지금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네. 이 메모 실물이 지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실물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뭐 그 종편에 출연했을 때 보여줬던 그 메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네. 홍장원 전 국정원 전 1차장의 메모가 뭐 여러 종류다, 4종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뭐 그걸 전부 갖고 나왔는지 네네. 혹은 뭐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 갖고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메모 실물을 갖고 나왔다. 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에서는 이 CCTV를 가지고 지금 이제 홍정원 전 1차장의 이 네. 장소, 전화를 받은 장소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하면서 이런 CCTV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예. 지금 현재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되묻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5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시작되니까 예정대로라면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에서 앞서 이제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방위 상황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근데 이게 모두 이게 홍장원 전 차장 관련도 그렇고 지금 뭐 김현태 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당시 이제 군 장성들에게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 더 나아가서 뭐 체포 지시까지 했느냐, 뭐 이 문제, 이 논란 때문에 이제 벌어진 상황들인데요.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선 최근에 그 야당이 좀 불리한 그 진술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도 좀 이제 회유설,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여당이 그동안 이제 곽종훈 전 사령관에 대해서 회유설을 야당 의원들 회유설을 이제 제기했다면 이번 좀 반대로 지금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 또 회유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사실 김현태 단장을 회유해서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주장이잖아요. 김현태 단장이 거짓 진술을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서 김현태 단장이나 곽종문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했듯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다가가서 변호사 선임해준다 또는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평생 군인으로 복무한 분이 이게 또 옆에서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이렇게 하고 그 옆에서 진술할 내용을 불러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좀 부하 내동해서 조금 비슷하게 진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뭐 제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네.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만약에 앞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이제 와서 진술을 바꿔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계엄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발언하고 그 이후 발언이 좀 바뀐 것을 이제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럼 이렇게 진술을 바꾸었느냐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설명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특수전 사령관이 이렇게 진술을 해서 자신도 거기에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사실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내가 지금 진술한 내용이 맞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회유 또는 겁박에 의해서 진술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장대로 대세가 기울었잖아요. 지금 와서 진술을 바꿔서 본인에게 유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현태 단장 스스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좀 잘못 진술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12월 9일입니다. 계엄이 끝나고 닷새 후 오전에 국방부 컨벤션 홀 앞에서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울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국회 침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하 직원들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사실상 국회 침탈 또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것이 국회에 마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진술대로 해서 국회에 와서 또 똑같은 진술을 했는데 실제 이 국방이 열리는 중에 김현태 단장을 직접 만났다는 부성찬 의원은 오히려 국회에서의 발언이 기자회견할 때보다 더 약해졌다. 발언이나 여러 가지 이제 톤이 낮아졌다라고 또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고 또 검찰에 가서도 똑같은 진술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또 똑같은 진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왜 그렇게 또 국회 침탈에 대한
또 국회의원들의 체포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거냐? 그거는 본인에게 이득이 가기 때문이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 번복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게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의원 지시 또 국회 봉쇄가 아닌 거 아니냐? 그럼 헌법재판에 영향을 줘서 헌법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본인도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신분상 분명히 이익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김현태 단장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것은 각종건 사령관뿐만 아니고 또 이준우 수방사령관의 부하인 조성현 단장이 직접 이준우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 와서 또 진술을 했고요. 또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오늘 나중에도 확인되겠지만, 아무리 김현태 단장이 본인의 울면서 검찰의 진술 다 번복하더라도 한 사람일 뿐이다. 그 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 마비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체포하라는 지시는 유효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로 보고요. 특히 오늘 국방부에서는 타의가 있었는데 타의를 김현태 단장은 검찰과 달리 그것이 국회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봉쇄 용도라고 했는데 아니 그 국회 우리도 다 본관에 여러 번 우리가 뭐 8년간 저도 다 출입을 했습니다만 그 수갑 차는 걸 가지고 그 큰 국회의 문을 어떻게 잠근다고 하는 것이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수갑이라는 거는 손숫자에 값 채워자는 건 아닙니까? 그럼 수갑이라는 거는 손과 발을 묶는다는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의 손발을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국회 본관 그 큰 문을 그렇게 작은 타이로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냐. 그것도 거짓말이니 오늘 드러나는 국방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케이블 타이까지 등장한 상황,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케이블 타이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고 저걸 어디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 문 걸어 잠그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손잡이 양쪽에서 걸어서 당기면 딱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정작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할 때 제대로 현장 상황을 모르고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국회에 가서 직접 봉쇄하라 이런 명령을 처음부터 하달을 받고 미리 정찰을 하고 그 내부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아니고 일단 출동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장비를 들고 간 거죠. 그런데 장비를 들고 갈 때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들고 간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장비로 무슨 국회 문을 잠그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탄핵 전국 속에서의 여야 공방 짚어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반박까지 영상 보고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꼭두각시이고 실제로는 흑막 뒤에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TF 구성의 최종 결정권이 문영배 권한대행에 있다는 점에서 TF 구성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TF의 실질적인 권한 범위와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완전히 망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의 폭동을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문영배 권한대행이 본인이 TF가 써준 대본대로 하는데 문제 제기를 대통령 측에서 하니까 나온 발언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TF 구성 관련된 그 문제 지금 여야 공방 사안으로 좀 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를 진행하려면 상당히 여러 증인들이 와야 되고 또 그 변론 기일에 맞는
정인마다 질문이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심리 자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당연히 어떤 일종의 진행 절차에 관련된 사전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TF에게 지시를 하고 또 8명의 평의를 다 헌법재판관들 회의 평의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하면 다 동의하면 그런 절차들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변동이 생길 때는 또 평의를 열어서 또 이렇게 좀 변경해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명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의 절차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TF에게 지시해서 한 것을 그것을 보고 중립성이나 객관성 문제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라는 그런 표현까지 인용해 가면서 헌법재판소를 저렇게 흔들어서 되겠느냐. 권영세 비대위원장님도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요즘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법률가 출신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과하게 흔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과정부터 임명하지 마라, 추가로 임명하지 마라부터 또 구성되고 나니까 성향과 인연에 따라서 또 흔들어대고 최근에는 문영배 재판관에게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를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이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전혀 아닌 걸로 또 드러났고 참 과도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흔들기가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대로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된 것은 당연히 이것은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TF 구성원들을 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좀 밝히라는 요구도 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요. 문영배 권한대행의 이제 대본대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말 속에는 최인호 의원님 주장은 어쨌든 그 재판관들끼리 어떤 그 다 있다. 평의 결과까지 다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법률가 주장인데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을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또 재판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 법률가로서의 그 생애 중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법률가가 왜 문제 제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률가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지금 그 TF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이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특정 방향으로 지금 그 유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의가 이게 좀 공정하지 못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평의를 주장하는데 계속 평의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문영배 재판장 대리가 한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TF 평의를 해서 TF에게 줬더니 TF가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해 줬어. 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평의 끝나고 나서 그 TF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주고 당신은 꼭두각시냐 이렇게 문제제기한 거예요. 진짜 문제제기는 뭐냐면 평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제기가 없을 텐데 아니 평의 끝에 저 나머지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다 하니까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영배 재판장 대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워낙에 증인신문 절차 자체를 제한하거나 또는 그 재판 진행을 과도하게 그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속도전을 벌이고 또는 신문을 뭐 초단위로 재고 못하게 하고 제재하고 이런 것이 사실 과거에 지금까지 이 법정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것을 물론 뭐 말대로 저 국정 혼란을 국정 난맥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재판을 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심판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저 탄핵 심판 절차를 먼저 같이 진행을 한다면 모를까. 딴 것은 전부 그냥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초단위로 다퉈가면서 만약에 대법원 선고까지 나면 이게 공민권이 제한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불체포 특권 이것이 해제됨으로써 교도소에 가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진다라고 예, 되니까 정리해 주시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것을 한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지연 말단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TF 문제까지 불거진 거잖아요. 저 김태훈 기자. 이 TF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이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헌법연구관으로 이루어진 테스크포스 구성은 이 탄핵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곧바로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헌법연구관들이 이런 헌법 재판관들을 도와서 법리 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밑작업이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법 연구관 약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테스크포스가 가동이 된 적이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만 이 테스크포스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은 테스크포스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초안을 작성해 올리면 재판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평의를 나누고 재판관들 8명에서 평의를 나누고 이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대통령 측의 어떤 반발이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보니까 이제 요즘에 여당에서는 그 권한대행,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한 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권한대행 집 근처에서 그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위 관련해서 집 앞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네, 아직 실질적인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날 이제 밝힌 것처럼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예를 들어 지금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대행 집 앞까지 지금 이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남은 절차 어떻게 좀 임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듣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또 피신청인인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제기 사안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탄핵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유권자의 그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을 파면하고 나면 지지자들이 또 승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도 좀 갖춰주기를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이 헌법재판소 제발 이제 그만 흔들어라. 국민의힘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고요. 사실은 서부지법의 폭동이 헌법재판소 결과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헌법재판소나 전면적인 또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 이것은 정말 보수가 지켜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니다. 이런 거구화되어가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차원을 직시하시고 이제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못다 전해드린 소식은 바로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